크툴루의 부름. H.P. 러브크래프트 지음. 제1부. 점토 속의 공포.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사실은 아마도 인간의 정신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는 무한히 검은 바다 속, 무지라는 평온한 섬 위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바다 너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과학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서로를 거의 방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인간이 그 조각난 지식들을 하나로 맞추는 날이 온다면 그는 현실의 끔찍한 비전과 그 속에서 자신의 무서운 위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인간은 그 계시로 인해 미치거나 혹은 죽음보다 평온한 새로운 암흑의 시대 속으로 도망칠 것이다. 신지학자들은 이미 그런 우주의 순환을 예감했다. 그들은 인류와 세계가 얼마나 짧고 덧없는 존재인지, 그 뒤에 얼마나 오래된 힘들이 잠들어 있는지를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다. 그들은 피가 얼어붙을 만한 진실을 감지했지만 항상 낙관적인 말들로 그 끝을 덮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다르다. 내가 본 것은 그들의 말보다 훨씬 냉혹하고 꿈속에서도 나를 미치게 만든다. 그것은 언제나처럼 우연히 드러났다. 관련 없어 보이던 것들이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이었다. 이번 경우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 한 장과 죽은 교수의 메모가 그 시작이었다. 나는 부디 그 누구도 이 조각들을 다시 맞추지 않기를 바란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슬에 새로운 고리를 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교수 역시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을 끝까지 침묵 속에 묻으려 했던 듯하다. 만약 그가 갑작스레 죽지 않았다면 아마 그 모든 기록을 스스로 불태웠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1926년 겨울에서 1927년 겨울 사이에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내 대숙부 조지 캐멀 앤절 프로비던스의 브라운 대학교에서 세모학을 가르치던 명예 교수의 죽음을 맞닥뜨렸다. 그는 미국 전역의 박물관과 학자들이 인정한 고대 비문 해독의 권위자였다. 그의 나이는 92이었다. 그의 죽음은 의심스럽고도 갑작스러웠다.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교수는 뉴포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해군 선원처럼 보이는 흑인 남성과 부딪힌 직후 쓰러졌다고 했다. 그 언덕은 좁고 가파르며 윌리엄 스트리트로 이어지는 오래된 길이었다. 의사들은 외상이 없다고 말했다. 심장의 약한 부분이 무리한 언덕 오르기 때문에 터졌을 가능성. 그것이 유일한 설명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이 설명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나는 그 죽음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된다. 그는 미혼이었고 자식도 없었다. 나는 그의 유산을 정리하는 집행인이 되었다. 나는 그의 모든 서류와 연구 자료를 정리하며 그 방에서 나온 상자들을 하나씩 옮겼다. 대부분의 자료는 미국 고고학회에 기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했고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꺼려졌다. 상자는 잠겨 있었고 열쇠는 교수의 소지품에서 발견한 열쇠고리에서 나왔다.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또 다른 자물쇠를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안에는 이상한 점토 부조와 흩어진 메모와 신문 조각, 그리고 괴이한 낙서들이 있었다. 혹시 숙부가 노년의 속임수나 미신에 빠진 것은 아닐까? 나는 그런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평생 연구를 뒤흔든 존재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 부조를 만든 조각가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 점토 부조는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각형이었다. 두께는 2cm도 되지 않았고 가로와 세로는 각각 15cm 남짓이었다. 눈에 띄게 현대적인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그 표면에 새겨진 무늬는 전혀 현대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기괴하고도 불길한 분위기를 풍겼다. 물론 현대 예술의 추상적인 경향과 괴상한 실험 정신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조는 그 모든 유행과는 달랐다. 그 안에는 고대의 글자, 혹은 잃어버린 언어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 상징들은 일종의 원시적 문자를 연상시켰지만 나는 그 어떤 언어학적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다. 숙부의 방대한 문헌을 뒤져봐도 비슷한 예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 문자 위쪽에는 그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생명체를 묘사하려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형태는 너무나 뒤틀려 있어서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단정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괴물 같았다. 상상력이 병든 사람만이 그릴 수 있을 법한 존재였다. 내가 느낀 인상은 이랬다. 문어, 용,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닮은 흉측한 조합. 그것이 바로 그 부조에 새겨진 형상이었다. 문어처럼 머리에는 수많은 촉수가 달려 있었고 몸은 비늘로 덮인 짐승의 형체였다. 날개는 어딘가 미완성된 듯 짧고 두터웠으며 전체적인 윤곽은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비례를 이루고 있었다. 그 뒤로는 희미하게 거대한 석조 건축물의 배경이 암시되어 있었다. 거인의 도시 같기도 하고 악몽 속 신전 같기도 한 곳이었다. 부조와 함께 있던 문서의 대부분은 숙부의 필체였다.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들과 그의 주석이 달린 메모, 그리고 이름을 붙이지 않은 여러 단편 노트들이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서의 맨 위에는 이런 제목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크툴루 숭배. 그 문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25년 3월 헨리 앤서니 윌콕스의 꿈과 조형 작업.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 토머스 스트리트 7번지. 두 번째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존 R. 르그라스 경감의 진술.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벤빌 스트리트 121번지. 1908년 고고학회 회의 기록 및 웹 교수의 보고. 나머지는 짧은 노트와 인용문들이었다. 그 중 일부는 여러 사람들의 이상한 꿈에 관한 것이었고 또 어떤 것은 신지학 서적과 잡지에서 발췌한 구절들이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W. 스코 엘리엇의 아틀란티스와 잃어버린 레무리아가 있었다. 또한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와 머리 여사의 서유럽의 마녀 숭배 같은 인류학 자료들도 인용되어 있었다. 신문 조각들은 주로 1925년 봄에 일어난 집단적인 광기나 불안정한 정신 상태의 사례들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 주요 문서의 첫 절반이었다. 그 부분은 기묘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1925년 3월 1일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숙부를 찾아왔다. 그는 여위고 창백했으며 신경질적인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바로 그 점토 부조였다. 표면은 아직 축축했고 간 만들어진 듯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헨리 앤서니 윌콕스. 숙부는 그 이름을 알아보았다. 그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던 학생이었다. 프로비던스의 토머스 스트리트 근처 플레르드 리스 빌딩이라는 곳에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명석했지만 기이한 청년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꿈과 환상을 자주 이야기했다. 그는 스스로를 신체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 했지만 도시 사람들은 그를 단지 괴짜로 여겼다. 그는 사회적 모임에서 점점 모습을 감추었고 지금은 예술가들 중 일부만 그를 알고 있었다. 보수적인 미술협회조차 그를 외면했다. 그날 방문에서 숙부는 윌콕스가 건넨 부조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는 청년에게 물었다. 이 부조의 문양은 어디서 본 것이냐? 청년은 꿈꾸듯 대답했다. 새로운 작품이에요. 어젯밤 꿈속에서 본 도시를 조각한 겁니다. 그 도시는 티레보다, 스핑크스보다, 그리고 정원으로 둘러싸인 바빌론보다 오래된 곳이었어요. 그때부터 윌콕스는 이상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숙부의 오래된 기억을 자극했다. 전날 밤 뉴잉글랜드
저녁에 약한 지진이 있었다. 그 지역에서는 몇 년 만의 진동이었다. 그날 밤 윌콕스는 꿈을 꾸었다. 그는 그 꿈에서 거대한 도시를 보았다. 기둥과 돌로 된 거대한 구조물들, 거대한 석판과 비문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광경이었다. 도시는 끈적한 초록빛 점액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잠들어 있었다. 도시의 벽과 기둥에는 기묘한 상형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목소리 같기도 하고 단순한 진동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니었다. 그 청년은 그 음성을 흉내내며 이렇게 말했다. 크툴루 프타겐. 그때 숙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청년을 과학자의 태도로 신문하기 시작했다. 부조를 연구하듯 세밀히 관찰했고 청년에게 꼬치꼬치 질문을 던졌다. 윌콕스는 자신이 꿈속에서 이 부조를 만들었으며 잠결에 깨어서도 손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이상한 열기에 휩싸여 작품을 완성했다고 했다. 숙부는 그 청년이 어떤 비밀 결사나 종교 집단과 연관되어 있는지 의심했다. 그는 몇 번이나 혹시 어떤 단체의 의식을 따라 한 것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윌콕스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그런 의식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결국 숙부는 청년의 순진함을 믿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윌콕스에게 부탁했다. 앞으로 당신이 꾸는 꿈을 매일 나에게 기록해 보내시오. 그 뒤로 숙부는 그의 말을 성실히 기록했다. 청년은 거의 매일같이 교수의 집을 방문했다. 그의 꿈은 언제나 비슷한 주제를 반복했다. 어둡고 축축한 거대한 도시, 초록빛 점액이 흐르는 돌벽, 그리고 지하에서 들려오는 인간이 발음할 수 없는 목소리. 가장 자주 반복된 단어는 두 개였다. 크툴루, 리에. 3월 23일. 그날 윌콕스는 교수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그는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려 집으로 옮겨져 있었다. 그의 가족은 플레르드 리스 빌딩 근처 워터맨 스트리트에 살았다. 그날 밤 그는 잠결에 비명을 질렀고 그 건물에 살던 다른 예술가들을 놀라게 했다. 그 후 그는 의식과 망상을 오갔다. 담당 의사는 토비 박사였다. 숙부는 박사에게 연락해 청년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했다. 토비 박사는 말했다. 그의 열은 높지 않지만 정신이 비정상적으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체가 하늘을 걷고 땅을 짓밟는다고요. 의사는 말을 멈추며 몸서리를 쳤다. 그 청년이 묘사하는 괴물은 바로 그 부조에 새겨진 형상과 같았다. 그 존재에 대한 언급은 언제나 청년이 깊은 혼수 상태로 빠지기 직전의 신호였다. 4월 2일 오후 3시. 갑자기 열병이 사라졌다. 청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왜 병원에 있는지도 몰랐다. 3월 22일 밤 이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갔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이상한 꿈도 꾸지 않았다. 숙부의 노트에도 더 이상 기록이 없었다. 며칠 동안 평범한 내용의 일기를 남기고 끝이었다. 그것이 문서의 첫 번째 절반의 끝이었다. 하지만 나는 숙부에 흩어진 노트 속에서 더 놀라운 단서를 발견했다. 그는 윌콕스의 꿈이 일어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꿈을 조사하고 있었다. 숙부의 노트에는 그가 얼마나 넓은 범위로 사람들의 꿈을 조사했는지가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례하지 않을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근 꾼 꿈의 내용과 날짜를 묻는 편지를 보냈다. 그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는 평생의 학문적 열정과 거의 같은 열의로 이 일을 수행했다. 그가 받은 답장들은 놀라웠다. 평범한 시민들, 상인들, 뉴잉글랜드의 전통적인 근면한 주민들에게서 온 대부분의 답장은 특별한 꿈은 없었다. 는 내용이었다.
단지 몇몇 사람들만이 3월 23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형체 없는 불안이나 어두운 감정으로 깬 적이 있다고 썼다. 과학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무덤덤했다. 하지만 그중 4명은 이상하게 생소한 풍경이나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구조물의 단편을 꿈에서 본 것 같다. 고 말했다. 그중 1명은 무언가 비정상적인 존재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답변들은 예술가들과 시인들에게서 왔다. 그들의 편지는 모두 불안에 차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꾼 꿈들의 묘사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만약 그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비교할 수 있었다면 아마 미친 듯한 공포가 퍼졌을 것이다. 하지만 각자는 자신만의 꿈이라 생각하며 고립된 불안을 느꼈다. 숙부는 그들의 편지를 모아 정리하며 그 꿈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2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바로 윌콕스가 이상한 열병에 시달리던 그 기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이 예술가들과 시인들은 매우 기괴한 꿈을 꾸었다. 그 꿈들은 모두 비슷한 장면을 담고 있었다. 거대한 석조 도시, 하늘을 찌르는 기둥과 미로처럼 얽힌 돌의 미궁, 그리고 그 속에서 웅얼거리듯 들려오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 그들 중 4분의 1은 그 목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려 깨어났다고 말했다. 그중 일부는 이름 없는 거대한 존재가 나타날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렸다. 고 고백했다. 숙부의 기록에는 그중 한 사례가 특히 강조되어 있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한 유명한 건축가가 그날 미쳐버렸다. 그는 신지학과 오컬트에 관심이 많았고 이상한 꿈을 꾼 다음 날 광기에 사로잡혔다. 그는 한동안 계속해서 지옥에서 탈출한 존재들이 자신을 쫓아온다고 외쳤다. 몇 달 뒤 그는 결국 죽었다. 숙부는 모든 사례를 번호로 기록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들을 찾아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추적할 수 있었던 몇몇 사례들은 숙부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의 증언은 모두 동일했다. 그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형상의 도시를 꿈에서 보았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그들이 모두 자신이 연구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다행히도 그들은 그 이유를 영원히 모른 채 살았다.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들도 같은 기간의 이상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숙부는 아마 신문 스크랩 전문 기관을 이용한 듯했다. 그는 전 세계의 기사들을 모아두었고 그 양은 방대했다. 그 내용은 이랬다. 런던에서는 한 남자가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했다. 남미의 한 신문에는 어떤 광신도가 기괴한 환상 속에서 인류의 종말을 예언했다. 는 편지가 실렸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신지학 공동체가 흰 옷을 입고 집단으로 산속에 모여 진성한 약속의 날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불안정한 소요가 발생했다. IT에서는 부두교, 의식이 폭증했고 아프리카 식민지에서도 불길한 주문이 들려온다. 는 보고가 잇따랐다. 필리핀의 미군 장교들은 토착 부족이 불안하게 숲을 떠도는 현상을 보고했다. 뉴욕에서는 레반트 출신의 이민자 집단이 한밤중에 광란의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입을 맞추며 무언가를 외쳤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아일랜드 서부에서도 괴이한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파리의 봄 살롱에서는 한 화가가 신성모독적인 꿈의 풍경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전시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신병원 기록에서도 그 시기에 이상한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의사들이 그 안에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는 오히려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이한 자료들 속에서 나는 숙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틀림없이 이것은 단순한 꿈이나 일시적 광기가 아니다. 전 세계의 의식이 동시에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윌콕스가 숙부의 오래된 연구를 엿들은 뒤 거짓된 꿈 이야기를 꾸며 노 교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 숙부의 방대한 기록은 그럴듯한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나는 냉정한 합리주의자였다. 그 모든 것을 우연이라 치부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안다.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건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존재의 호흡이었다. 제2부 르그라스 경감의 이야기. 숙부가 젊은 조각가의 꿈과 부조에 이토록 집착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보다 오래전 그는 이미 한번 크툴루라는 이름과 그 괴물의 형상을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경험은 1908년에 있었다. 당시 숙부는 미국 고고학회 연례회의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을 때 중요한 학술 보고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의 발표 주제는 루이지애나 습지대에서 발견된 원시적 조각상과 상징들이었다. 그날 청중 중에는 한 중년의 사나이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눈빛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발표가 끝나자 곧장 다가왔다. 자신을 뉴올리언스 경찰의 르그라스 경감이라 소개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제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설명을 들을 수 없던 물건입니다. 그는 낡은 천에 감싼 작은 물체를 꺼냈다. 그것은 약 20cm 높이의 조각상이었다. 숙부는 그 조각상을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 그것은 윌콕스가 만든 점토 부조의 형상과 똑같았다. 다만 훨씬 오래되고 무겁고 단단한 돌로 깎여 있었다. 조각은 세밀하고 섬세했으며 손때가 스며든 듯 윤기가 돌았다. 그 형상은 병든 상상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문어의 머리와 촉수, 비늘로 덮인 몸, 짧고 넓은 날개, 그리고 인간 같은 자세로 앉은 거대한 존재. 그 존재는 악몽의 형체 그 자체였다. 조각의 표면에는 부조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이해할 수 없는 문자가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숙부는 르그라스 경감에게 물었다. 이 조각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경감은 피곤한 얼굴로 답했다. 1908년 뉴올리언스 근교의 습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인간이 만든 것이라 믿기 힘든 의식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마치 그 기억을 다시 끌어내는 것이 괴로운 듯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이러했다. 1908년 11월 1일 뉴올리언스 경찰은 실종된 여자아이를 찾기 위한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시골 마을에서 사라졌고 목격자들은 숲속에서 이상한 노래와 북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르그라스는 20명의 부하와 함께 루이지애나 남부의 늪지로 향했다. 그들은 습지를 가로지르며 진흙과 수초를 헤치고 나아갔다. 밤이 되자 바람이 끈적하게 불었고 멀리서 북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소리는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고 중간중간 괴이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불빛이 보였다. 그들은 숲을 뒤에 몸을 숨기고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두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원시적이고 거대한 석단이 있었다. 사람 키의 3배는 되는 거대한 돌기둥들이 원형으로 둘러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커다란 돌재단이 있었다. 그 재단 위에서 벌거벗은 남녀 수십 명이 광란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피 묻은 손으로 땅을 두드리며 외쳤다. 그때 그들의 앞에는 지금 숙부의 손에 들린 그 조각상의 원형이라 할 만한 거대한 석상이 서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정점이었다. 그 괴물 같은 형상 앞에서 그들은 끔찍한 언어로 노래하고 있었다. 르그라스는 그 소리를 기록했다. 그가 들은 발음은 이랬다. 펭그 임거오네프커후 알라에 까나거프탄. 그 소리는 인간의 말이 아니었다. 지구의 어느 언어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그건 기도였다. 그들은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다. 경감의 부하들이 포위망을 좁히자 광란의 무리는 갑자기 울부짖으며 도망쳤다. 총성이 울렸고 몇 명은 도망쳤지만 17명은 체포되었다. 제단 앞에는 한 명의 희생자 시체가 있었다. 그는 백인 남자였고 의식용 칼에 찔려 죽어 있었다. 그 조각상은 제단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불타버린 나무 조각, 동물의 뼈, 이상한 상징이 그려진 돌판들이 흩어져 있었다. 르그라스는 포로들을 뉴올리언스로 데려왔다. 그들은 백인도, 흑인도, 순수한 인종도 아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원시적인 광기가 깃들어 있었고 언어는 여러 부족의 혼합체 같았다. 그들은 문명 세계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처럼 보였다. 그들에게 이름을 물으면 대부분 대답하지 않았다. 몇 명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반복하며 웃었다. 경감은 통역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그 언어는 어느 지역 방언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단 한 가지. 그들이 반복하는 이름만이 또렷했다. 크툴루. 다음 날, 르그라스는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 이민자 중 언어의 밝은 자들과 현지의 인류학자 몇 명을 데려왔다. 그들은 겨우 몇 단어를 해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지닌 의미는 경감을 몸서리치게 만들었다. 그들의 신은 태고의 시대의 하늘에서 왔다. 그는 별 너머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으며 바다 밑 깊은 곳 리에라 불리는 장소에서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고 했다. 그 신과 그 무리들은 한때 지구를 지배했다. 그들은 돌로 된 거대한 도시를 세웠다. 그러나 대지의 형태가 바뀌며 그 도시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그 신들은 잠들었다. 그러나 언젠가 별의 배열이 다시 맞아들면 그들은 깨어날 것이고 다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 했다. 그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위대한 크툴루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그는 리에의 집에서 죽지 않고 꿈꾸며 기다린다. 르그라스는 그들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고 지하의 비밀한 집단들 속에서 은밀히 살아남아 있었다. 그 사건은 경찰의 공식 기록으로 남았지만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너무나 불길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각상은 증거물로 보관되었다. 그 후 17년 동안 르그라스는 그 조각의 의미를 알고자 수많은 학자와 신지학자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문양이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했다. 그 어떤 문명에서도 그 비슷한 형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다 1908년 세인트루이스의 학회에서 그는 숙부 엔젤 교수를 만났다. 그는 처음으로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본 것이다. 숙부는 조각을 보자마자 경악했고 이건 내가 본 적이 있다. 고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숙부는 윌콕스의 부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부조와 조각상은 모양도 문양도 재료만 다를 뿐 완전히 같은 존재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한 존재의 초상화였다. 체포된 자들은 신문 내내 거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들의 언어는 무질서했지만 뜻은 놀라울 만큼 일관되어 있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위대한 크툴루는 태초의 별에서 왔다. 그와 함께
옛 신들이라 불리는 무리들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들은 지구가 아직 젊고 해와 달이 지금과 달리 떠있던 시절에 존재했다. 그들은 물과 땅, 공기 모두를 자유롭게 오갔으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술과 힘을 가졌다. 그들은 자신의 형상대로 거대한 도시를 세웠다. 그 도시는 바다 밑 깊은 곳,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들은 그곳을 리에라 불렀다. 그 도시의 중심에는 크툴루의 궁전이 있었다. 그의 형상은 석상과 부조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았다. 인간과 닮았지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와 형태였다. 하지만 어느 날 지구의 표면이 뒤집히고 별의 배열이 바뀌며 대륙들이 서로 부딪히는 대격변이 일어났다. 그 거대한 문명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잠들었다. 크툴루와 그 무리들은 리에의 무덤 같은 도시 속에서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세상에 닿아 있으며 감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살아있다. 리에에서 잠들어 있을 뿐. 별들이 제자리에 돌아오면 그들은 깨어날 것이다. 그들의 말은 점점 열광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세상의 문명이 무너지고 위대한 옛 신들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날이 오면 인간은 다시 어둠의 주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이성이나 법, 종교는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자유의 시대라 불렀다. 그 자유란 공포와 광기가 다스리는 자유였다. 르그라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랫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그들의 광기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것은 어떤 신앙에서도 보기 힘든 무언가 실제를 본 자의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경찰은 그 지역의 늪지를 샅샅이 수색했다. 재단이 있던 자리는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그 돌들은 사라졌고 습지는 다시 진흙과 수초로 덮였다. 그들의 은신처는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마치 그 모든 것이 한밤의 악몽처럼 사라진 듯했다. 숙부는 르그라스의 기록을 세밀하게 정리했다. 그는 조각상의 재료를 분석했다. 그 돌은 지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성분을 가지고 있었다. 단단하고 무겁고 이상하게 차가웠다. 실험을 맡은 전문가들은 이건 외계의 광물일 가능성이 있다 고 했다. 하지만 그들도 확신하지 못했다. 숙부는 르그라스의 보고서에 윌콕스의 꿈 기록을 덧붙였다. 그리고 두 사건의 날짜를 나란히 적었다. 놀랍게도 1908년 늪지에 의식이 벌어졌던 그날 밤 뉴올리언스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광기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1925년 윌콕스가 열병에 시달리며 악몽을 꾼 그 시기에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숙부는 거기서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다. 이것은 존재한다. 그는 더 이상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글씨체는 처음보다 훨씬 흔들려 있었다. 그의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다. 별들이 정렬했다. 그것이 깨어날 것이다. 우리의 세상은 오래 남지 않았다. 그 이후의 기록은 짧았다. 며칠 뒤부터 숙부는 외부 활동을 중단했고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 그날 밤 프로비던스의 하늘은 이상하게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신문에는 태평양 어딘가에서 발생한 이유 없는 해일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우연이라 여겼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안다. 이것이 숙부의 상자 안에 있던 모든 기록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의심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록을 손에 쥔 채로 밤늦게 혼자 방에 있을 때마다 묘한 불안이 엄습했다. 그 부조와 조각상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 존재가 꿈속에서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제3부 바다에서 솟아오른 광기.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숙부의 상자 속 문서들을 거의 매일 밤 꺼내 읽었다. 그러던 중 나는 한 신문 기사를 다시 발견했다. 그것은 1925년 4월 18일자 뉴올리언스에서 발행된 오래된 신문이었다. 제목은 이랬다. 남태평양에서 정체불명의 선박 참사. 해군이 기이한 선박과 생존자 한 명을 발견. 그 기사는 작은 박스 기사였다. 읽어 내려가자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기사의 내용은 이랬다. 그날 새벽 해군 순찰선 비질런트 호가 남태평양 항로에서 좌초된 보트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단 한 명의 생존자, 노르웨이 선원 구스타프 요한센이 있었다. 그는 거의 의식이 없었고 몸은 탈진해 있었다. 그의 선박 엠마오는 며칠 전 원인 불명의 폭풍에 휘말려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구조된 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식이 돌아오자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건 인간이 아니었어. 우린 그걸 깨웠어. 그 말 한 줄이 내 온몸을 식게 만들었다. 나는 즉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냈다. 그는 나중에 노르웨이 오슬로로 송환되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집 근처에서 사고사로 발견되었다. 신체에는 외상 흔적이 없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언제나 불안에 시달렸다. 고 증언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그가 남긴 이야기를 직접 찾아야 했다. 그의 배의 항해 기록이 크툴루의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오슬로로 편지를 보냈고 몇 주 후 그의 미망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그녀는 남편이 죽기 전 남긴 항해 일지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일지를 복사해 보내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 일지는 이렇게 시작되어 있었다. 1925년 3월 22일. 오늘 아침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해수면이 이상하게 출렁였다. 우리는 잔잔한 날씨 속에서 바다 밑에서 울려나오는 진동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후의 기록은 점점 이상해졌다. 나흘 뒤 그들은 수평선 위에서 낯선 선박 한 척을 발견했다. 그 배는 낡은 증기선이었고 검은 깃발을 달고 있었다. 그 위에는 기이한 상형문자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숙부의 부조에 있던 문양과 똑같았다. 요한센은 이렇게 썼다. 그 배가 다가오더니 포를 쏘았다. 우리는 응사했다. 격렬한 교전 끝에 그 배의 선원들을 거의 전멸시켰다. 그들의 시체는 모두 기이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피부는 이상하게 축축했다. 그들은 인간 같지 않았다. 그는 그 배에 올라탔다. 배의 이름은 알레르트 호였다. 그 안에는 짐 하나가 있었다. 짐의 봉인을 열자 거대한 돌판이 나왔다. 그 돌에는 불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단 한 단어. 크툴루. 그날 밤 바다가 진동했다. 지평선 너머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다. 새벽이 오자 그들은 해도를 잃었다. 나침반은 미친 듯이 돌았고 바다의 냄새가 변했다. 그들은 거대한 파도를 타고 한 섬에 도착했다. 그 섬은 지도에 존재하지 않았다. 요한센의 기록은 여기서부터 불가능한 이야기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 섬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곳은 바다 위로 갑자기 솟아오른 듯했다. 검고 끈적한 돌로 된 거대한 도시. 그 형태는 이 세상의 건축과 달랐다. 모든 각도와 비례가 어긋나 있었고
수평선조차 뒤틀려 보였다. 우리는 그곳을 걷는 동안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 도시의 중심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다. 그 문은 산만큼 거대했고 기묘한 상형 문자가 가득 새겨져 있었다. 그 문에서 바람이 불어나왔다. 바다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냉기와 악취였다. 그의 일지에는 그때 들은 소리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존재의 숨소리. 그것은 문 뒤에서 꿈꾸고 있었다. 선원 중 한 명이 문 위에 장식을 밀자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그 순간 그들은 그걸 봤다. 요한세는 그 형체를 거의 묘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썼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처럼 서 있었다. 산만큼 크고 질퍽한 점액으로 덮인 채 촉수를 흔들며 우리를 내려다봤다. 그 존재가 움직이자 공기가 흔들렸고 바다가 끓어올랐다. 그들은 도망쳤다. 그러나 그 괴물은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그들을 뒤쫓았다. 요한세는 이렇게 썼다. 그 존재가 가까워질 때마다 공기가 뒤틀리고 모든 사물이 기괴하게 휘어졌다. 그의 시선이 닿는 것마다 현실이 녹아내렸다. 2명의 선원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남은 자들은 배로 달려가 엔진을 돌렸다. 그들은 무작정 그 괴물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배의 쇠빙선 머리가 그 존재의 가슴을 뚫었다. 순간 괴물의 몸이 폭발하듯 부서졌다. 점액과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다. 그러나 요한세는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괴물은 바다 속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있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뒤돌아보았을 때 그 섬은 이미 가라앉고 있었다. 그 일지는 이렇게 끝난다. 그것은 아직 살아있다. 그것은 다시 잠들었다. 별들이 맞춰질 때 그것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모든 단서가 하나로 이어졌다. 윌콕스의 꿈, 르그라스의 조각상, 그리고 요한센의 일지.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이름은 크툴루. 그는 여전히 리에의 집에서 죽지 않고 꿈꾸며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쓰며 두려움에 떤다. 그 존재는 다시 깨어날 것이다. 별들은 언젠가 다시 그 배열로 돌아올 것이며 그때 세상은 다시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이성, 법, 신앙은 모두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나는 그날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나는 숯부의 상자를 다시 봉인했다. 그리고 그 위에 적었다. 이 상자를 열지 말라. 그 안에는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크툴루의 부름 마침.